국민의당 상황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의원님도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저는 최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산은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당이 작년 총선 때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거대 양당에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지 기반은 말하자면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양쪽에서 다 좀 지지도를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원래 그 두 그룹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상실했던 이른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는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대해서 반대표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존이랄까, 공무원 대폭 지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런 전체에 다 동의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제가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뭐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협상에서 당 대표가 뭐 큰 별다른 역할하지 못했죠. 뭐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뭐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지금 10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당대표 된 지. 근데 이게 지금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게 없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 평가할 게 없다면 좀 이렇게보다는 그 통합 논의로 그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이게 통합도 이제는 뭐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뭐 거의 뭐 이제 소멸돼 버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뭐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 나오기 어렵게 돼버렸죠. 그 처음부터 그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논의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 대표가 뭐 그런 판단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뭐 이현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이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그다음 이태규 의원 이렇게 뭐 세 의원이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 대표의 이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지금 최명길 의원 얘기가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분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왜요? 지난번에 예. 지역구 의원 사퇴했는데 또 다시 좀 재보궐 선거에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뭐 이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뭐 왕따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간에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 뭐 논다 그러나요? 뭐 따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들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리더십이 사실상 와야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고 리더십이 싶고 또 와야 이것은 됐다. 처음부터 예. 예상이 됐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 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조작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상실감, 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서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뒀는데, 뭐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도 통합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그 중도 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잘 없다. 아시겠지만은 네.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네. 그러니까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그 보수당 정책에 식상했던 중도 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뭐 중간층 탈탈 털어서 뭐 집권을 하겠다 또는 뭐 그런 거 뭐 정치학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선거는 현재 그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뭐 수도권과 에서는 민주당이 뭐 우세하다고 봐야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이제 좀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예. 다당제는 그 자체가 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당제 정당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 하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유권자들이 우리를 자립사 가까운 정당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그 개헌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또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다당제, 양당제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딴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요. 예. 자유한국당은 그 개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 대충이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 연임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당론으로서 그간에 이제 여러 차례 개헌자문위원회 등등 학자 그룹에서 만들어낸 의원내각제 기초하는 분권형 정부가 적절하다. 우리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아, 당론으로서? 네,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좀 다르죠. 네. 바른정당하고는 어떠세요? 네, 바른정당도 정확한 입장이 아직 개헌 나오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는 과거부터 미국식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소신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도록 올해 안에 주요 적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범법 사건, 비리, 불법이 있으면은 그 나오는 대로 수단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올해 하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걸 한 달 내에 다 끝내겠다.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이 사우나를 끓여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김호준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예. 목요일 아침에 다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그러신 줄 알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네.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해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보수 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봐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연내 종결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양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나는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는 경우가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직 최고위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표현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군요. 저는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왜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그 앞에.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겐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꽃다발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저를 좋아할 리는 없는데요. 하도 욕을 많이 보다가는 하고 좋아할 수도 있죠. 이름을 안 붙일 뻔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요 사안은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네,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오셨군요. 네, 5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킬 리 없다고 증거도 생각. 조작하고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가짜 간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한정사회 최초예요. 예.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명예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 이 놀랍지 않은 게 이 생짜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유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 하라고.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예.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 그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예. 전통적인 방식 편지로 보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이,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예.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략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예.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네.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돼 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 때 장시호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풀리박인이 없잖아요. 양형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 이게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은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줬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검찰이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룰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시 2부에, 예, 양지열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메시지 효과가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1년의 집행유예, 혹은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 조절을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얻어내고, 사법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랜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변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순서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이 이뤄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는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의. 예. 자, 다음 순서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사역자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예,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부에 아직도 운용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네 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옵션.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예요.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 아이디로 카피를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댓글을 달 때 댓글 알바가 있다고 쳐요. 예, 지시를 받았어요, 내용을. 그게 자기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카피를 할 때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에 네네. 들어가는 글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댓글로 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걸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이렇게 마우스나 뭐로 손으로 쭉 긁어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에 있는 옵션 열기라고 하는 메뉴까지 촥 카피해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할 때 옵션 열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카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감쪽같죠. 그런데 컴퓨터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대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 그리고 이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가 내려가고, 그거를 댓글 다는 부대가 아직도 있는데, 그 댓글을 특정 기사에만 달 거 아닙니까? 그 기사들 어디에 달았나를 보면, 논리는 굉장히,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싯배 사고를 났는데,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공격해요. 세월호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니들은 뭐 다르냐. 그리고 이제, 김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 죄송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높이면서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저는 김종대 의원을 옹호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당장 해보시면,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주르륵 나옵니다.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무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댓글 알바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상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수상 소식이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김어준 공장장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언론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권순 반대의 표를 갖다가 확실히 표명을 했죠. 네, 그런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내 많은 의원들한테 크게 공감대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별로 큰 공감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예산은 동의할 수 없고 말하자면은 좀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보존이랄까, 뭐 공무원 대폭 지원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뭐 그런 전체 다 동의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뭐 이른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과연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 처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번 예산에서 예. 뭐 제가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안 대표가 예산 협상에서 한 역할은 뭐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외 대표 한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당내 원내 의원들과 뭐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협상에서 당 대표가 뭐 큰 별다른 역할하지 못했죠. 네. 뭐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접촉을 많이 안 한다 이래서 공감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의 행보가 뭐 대부분 의원들하고서는 전혀 공감대가 없는 거였죠. 네. 지금 10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네네. 대표가 당대표 된 지. 근데 이게 지금 100일 됐는데 잘한 점 잘못한 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할 게 없다. 어떤 네, 의미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 평가할 게 없다면 좀 이렇게보다는 그 통합 논의로 그 분란만 크게 일으키지 않았나. 이게 통합도 이제는 뭐 통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뭐 거의 뭐 이제 소멸돼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는 뭐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 나오기 어렵게 돼버렸죠. 네. 그 처음부터 그 불가능했던 겁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 거죠. 국민의당 상황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의원님도 이번 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빛났다. A+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밖에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여하튼 우리 당이 원내대표단이 저는 뭐 최대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그 동의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산은 그 집권 여당에서 추구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당의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좀 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당이 작년 총선 때 예.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예. 그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그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거대 양당에 실망을 한 그런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지 기반은 그 말하자면 두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우리가 양쪽에서 다 좀 지지도를 상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원래 그 두 그룹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획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 호남 유권자들한테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상실했던 이른바
그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역사에 남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협의체 출범 이후에 첫 시험대였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예산안 대해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논의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치적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정치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얼마 안 되지만 대통령 선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 당 대표가 그런 판단한다는 것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별로 없죠.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 김중로 의원이 반대하고 이태규 의원이 기권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안에 대해서 대체로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또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최명길 의원이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그다음 이태규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장 앞장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누이에 말씀드린다면 이런 몇몇 의원들과 당 대표의 이 이른바 통합 드라이브가 대다수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감대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지금 최명길 의원 얘기가 전 의원이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송파을이죠 이분 지역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안철수 대표 출마론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지난번에 예. 지역구 의원 사퇴했는데 또 다시 좀 재보궐 선거에 나간다는 명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그것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이 왕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간에 대다수 의원들하고서는 따로 논다. 논다 그러나요?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별로 대표가 이제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들 안 쓴다.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사실상 와야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리더십이 와야 이것은 됐다. 처음부터 예. 예상이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를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걸 떠나서 그 후에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실감, 또 몇몇 사람들은 법정에 서기도 했고, 또한 박지원 의원께서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서 그만뒀는데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도 통합 드라이브라는 거는 굉장히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중도 통합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잘 없다. 아시겠지만은 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네. 성공했던 것은 노동당의 기반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그 보수당 정책에 식상했던 중도 보수층을 흡수했던 것이지 자기 기반도 없이 뭐 중간층 탈탈 털어서 뭐 집권을 하겠다 또는 뭐 그런 거 뭐 정치학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방선거는 현재 그 현 정권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뭐 수도권과 에서는 민주당이 뭐 우세하다고 봐야죠.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호남도 위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는 이제 좀 점차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당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다당제 유지되고 뭐고는 예. 다당제는 그 자체가 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당제 정당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당제가 불필요하다 하면 우리 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유권자들이 우리를 자립수사 가까운 정당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개헌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또 개헌 문제, 권력 구조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이 다당제, 양당제 이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딴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요. 자유한국당은 그 개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 대충이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 연임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당론으로서 그간에 이제 여러 차례 개헌자문위원회 등등 학자 그룹에서 만들어낸 의원내각제 기초하는 분권형 정부가 적절하다. 우리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아, 당론으로서? 네, 그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좀 다르죠. 네. 바른정당하고는 어떠세요? 네, 바른정당도 정확한 입장이 아직 개헌 나오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는 과거부터 미국식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 대통령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소신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려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도록 올해 안에 주요 적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범법 사건, 비리 불법이 있으면은 그 나오는 대로 수단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올해 하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걸 한 달 내에 다 끝내겠다.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이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 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 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한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을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